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세계 최강 브라질과 카타르 월드컵 8강 진출을 위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동갑내기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벤투 감독은 잃을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격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신청 등 특수본 수사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다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내일 새벽 브라질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관전 포인트는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축구대표팀은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쓴 우리 선수들은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만 같았던 16강 진출 확정의 기쁨을 뒤로하고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에 섰습니다. 달콤했던 하루 휴식 덕분인지 선수단 전체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원정에 와서 16강 올라간 상황이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면서 예선 3경기를 했고 저희가 그곳에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넣으며 16강 진출에 영웅이 된 황희찬은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브라질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전에 뛰지 못했던 김민재는 홀로 자전거를 타며 부상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FIFA 랭킹 1위 브라질이 자랑하는 호화 공격진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 하피냐 등을 막아내려면 김민재의 빠른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lutar até ao limite das nossas forças, como temos feito até aqui. Creio que já o provámos que somos uma equipa que sabe competir, que não desiste, que gosta de jogar, que tem deixado uma boa imagem e esse é o desafio para amanhã também. 월드컵 6번째 우승을 노리는 세계 최강 브라질도 공식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조별 예선에 결장했던 네이마르의 상태에 큰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이마르는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16강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스와 텔레스 등 주축 멤버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백업 멤버들도 화려한 이름값을 자랑합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선수들은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내일 새벽 16강전은 슈퍼스타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동갑내기 대결이기도 합니다. 각 팀의 기둥인 두 선수 중 누가 웃게 될까요?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란히 세 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손흥민, 네이마르는 1992년생 30살 동갑내기입니다. 손흥민이 23골로 EPL 득점왕에 오른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네이마르는 22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로리그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앞선 두 번의 A매치 맞대결은 네이마르가 이겼습니다. 2013년 평가전 때 한 골을 넣었고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어 평가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뒤 두 선수는 다정하게 서로의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긴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네이마르는 히샬리송 등과 엔 서울타워, 에버랜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네이마르 친근한 팬 서비스에 훌륭한 경기력까지 보여주며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고 떠났습니다. 극적인 어시스트로 상승세를 타는 손흥민이 한국 축구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부상에서 돌아온 네이마르와의 정면 승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월드컵 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는 일본 역시 운명을 가를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잇따라 이긴 뒤여서 승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한층 커진 상황인데요.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스페인을 잡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일본. 그 기세를 몰아 크로아티아를 꺾고 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핵심인 미드필더 쿠보 다케우사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조 예선을 거치면서 체력 소모가 심했지만 선수들은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僕たちは優勝に向かって、とにかく次の試合に、全力をぶつけたいなと思います。クロアチアを破ってみんなで、新しい景色を見たいなと思います。そしてまた大きな声でブラボーと叫びたいなと。 카타르 현지에는 일본인 응원단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로 예상 못한 승리를 일궈낸 만큼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ドイツとかスペインに勝てると正直思ってなかったんで、すごい来れて良かったなっていう気持ちでいます。堂安選手です。また決めてほしいとかいろいろあって、堂安選手かなと思います。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8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4강을 놓고 싸우는 한일전을 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화하는 아시아 축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일본. 8강 한일전이 현실화될 것인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나란히 8강에 진출하면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폴란드를 완파했습니다. 36살 노장 올리비에 지루는 앙리를 넘어 프랑스 대표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두 골을 더해 득점 단독 선두가 된 만 23살 음바페는 두 번의 월드컵에서 9골을 넣어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도 돌풍의 팀 세네갈을 잠재웠습니다. 조던 핸더슨과 해리 케인, 부카요 사카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도움만 3개를 올린 에이스 케인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나란히 8강에 올라간 잉글랜드와 프랑스.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So always one of those danger teams. We've lost in the past, but we've also beaten them in the past. So it's going to be very, very even, very even. But fingers crossed we can do it this time and get to the final. Je pense aujourd'hui vraiment qu'on a le meilleur joueur du monde dans notre équipe et clairement il peut nous porter jusqu'à la victoire finale. Il y a des raisons d'y croire. A매치 역대 전적은 17승 9패로 잉글랜드가 앞서지만 월드컵 성적은 프랑스가 우세합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우승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지난 대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대결이 지구촌의 축구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네, 브라질과의 결전의 한 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축구 대표팀. 비록 상대가 우승 후보이지만 다시 한번 극적인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카타르 현지에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박 의원님과 연결하면서 포르투갈전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박 의원님이 손흥민 선수 뛸수록 컨디션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또 황희찬 선수 짧은 시간 교체 투입돼서 임팩트 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두 선수가 기적 같은 골을 합작을 했어요. 승리를 거뒀어요. 현지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을 것 같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게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강력한 팀을 우리가 역전승을 거뒀고 또 골이 들어갔던 시간이 추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승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승부가 펼쳐졌던 거죠. 그리고 또 몸이 좋지 않았던 황희찬, 또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마지막에 합작해냈고 김영권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이후에 이어서 또 한 번 골을 넣고 그러면서 정말 한국 축구 100년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팀이 이제 포르투갈전 끝내고 76시간 만에 16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중간에 쉴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조별리그전에서 뭐 전력 질주를 해서 체력을 소진한 상태라서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선수들 상태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물론 벤투 감독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휴식이 충분하지 않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월드컵이 이제 겨울 월드컵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의 시즌들이 다 땡겨서 빡빡하게 막 경기를 치르다가 바로 월드컵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체력이 다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크고 작은 부상들이 조금씩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조건은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어떤 문제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싸우게 되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자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 앞두고 훈련을 좀 강하게 하기보다는 휴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면 우리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체력과의 어떤 승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6강 상대가 하필이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브라질입니다. 역대 전적도 우리가 일방적인 열세이고 지난 6월 평가전에서 크게 진 적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략 포인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뭐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월드컵 본선 무대니까 이럴 때는 뭐 진짜 센 팀하고 한번 싸워보면 뭐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붙었으면 좋겠고 벤투 감독도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치업은 긴장되는 건 브라질이죠.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한번 싸워볼 만한 승부라고 보고요. 브라질의 지금 약점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브라질의 약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부상당했던 그래서 두 경기를 못 뛰었던 네이마르도 복귀를 해서 오늘 경기 뛴다라고 치치 감독이 이야기를 했고요. 굳이 따져보자면 브라질이 양쪽 풀백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브라질 축구하면은 카를로스와 카프로 대변되는 양쪽 풀백이 정말 좋은 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브라질이 양쪽 풀백이 안 좋은 데다가 현재 지금 양쪽 풀백이 부상을 좀 많이 당해 있습니다. 뭐 텔리스도 그렇고 산도르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니 알베스는 좀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왼쪽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닐로를 왼쪽으로 돌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풀백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월드컵에 이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떤 변수가 있고 요즘 축구, 현대 축구가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고 볼을 뺏어내면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도 빨리 하니까 이럴 때는 체력, 운동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수 개개인의 기술이나 능력 못지않게 열심히 뛸 수 있는, 많이 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한 시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브라질도 좀 체력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뛰고 더 빠르게 뛴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승산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브라질의 대표 공격수인 네이마르 선수도 이제 출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브라질 팀은 이 네이마르 선수 말고도 주전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월드 클래스급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경계하고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한 명을 찝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참 많이 있죠. 최전방에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히샤리송 선수도 있고요. 왼쪽 공격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부터 폭발을 했던 비니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금 이제 공격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선수 한 명을 잡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조직으로 승부하고 공간을 최대한 좀 줄여서 상대를 좀 마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우리 팀 출전 명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예상을 해보죠. 외신들은 황희찬 선수 이번 경기에는 교체 투입이 아니라 선발 출장을 예상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선발은 벤투 감독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연결하고 있는 시간이 카타르 시간으로는 지금 이제 한
1시 정도가 좀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결정을 벤투 감독이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과 경기 때 멤버하고 크게 변화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르투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조규성, 손흥민, 이재성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열심히 뛰는 수비를 많이 하는 나상우 선수 정도가 선발에 들어갈 공사는 좀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을 다쳤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근육이 이렇게 좀 늘어나거나 문제가 끊어지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또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선발보다는 교체, 또 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다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월드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가서 흔들 때 훨씬 더 폭발력을 더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황희찬 선수가 뭐 벤투 감독이 선택하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체 투입돼서 우리 팀의 분위기를 이제 일신하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요. 부상으로 포르투갈전에 결장했었던 이제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 브라질전을 하루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본인도 출장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이 브라질의 매서운 공격에 맞서려면 김민재 선수 출전 여부도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뛸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는 선수의 건강, 몸 상태가 먼저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훈련 브라질전 앞두고 최종 훈련에 이제 참가를 했죠. 가벼운 조깅 정도를 좀 했는데요. 의무팀의 최종 판단은 전제가 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몸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선수의 결정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강한 출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쓰더라도 출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물론 걱정되는 건 뭐 선수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건강, 몸 상태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브라질과 경기 때 김민재 선수가 김영권 선수와 함께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16강전은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타디움 974라는 곳이죠. 다른 경기장과 달리 이번 경기장은 냉방 시설이 없어서 좀 덥다고 하던데요. 방금 전에 이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수들한테 지금 이게 최적의 환경이 아니어서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스타디움 974를 가봤습니다. 또 거기서 중계도 했었는데요. 네. 여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붙여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생태적인 환경적인 어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이 없냐면 이 경기장은 당초에 다 저녁 경기만 잡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에 경기를 하는 시간대를 피해서 합니다. 오늘도 여기 시간으로 하면은 밤 10시에 우리 경기가 킥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카타르 도하에 있지만 요즘 정도의 10시면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약간의 가을 날씨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날씨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자정에는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도 예정돼 있죠. 이 경기의 네. 승부가 어떻게 예상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특히 8강에서 한일전 성사가 될지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전 되려면 일단 두 팀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건 뒤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그렇고 이 경기는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크로아티아가 기본적으로 지난 대회 준우승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당초의 평가였는데 일본이 이번 조별리그 때 독일과 스페인을 모두 잡으면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로서도 쉬운 경기만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크로아티아는 뭐 페리시치,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뭐 코바치치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일본이 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일본이 미드필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건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결과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본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이제 거듭 그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스포츠 정보회사들의 평가에서는
애초에 16강 진출 확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올라온 거죠. 확률은 그냥 예측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지나 예측 기관들의 평가는 대체로 어떤 것 같습니까? 브라질하고 상대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 마음은 100% 이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객관치로 놓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자면 우리가 좀 많이 승률이 떨어지는, 예상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의 역사는 이변의 역사였습니다. 1930년부터 출발을 했을 때. 근데 이번 월드컵은 더 많은 이변들과 변수들이 존재하죠. 중동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리고, 겨울에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리고, 일정들이 상당히 빡빡하고, 그래서 아시아 팀이 3팀이나 토너먼트에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 경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는 또 정상적인 평가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번 월드컵의 어떤 이변, 기적의 승부 이런 걸 놓고 보자면 사우디가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게 월드컵이고 축구기 때문에 우린 그런 가능성을 믿고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이 아무리 최강팀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못할 산만은 아니겠죠. 우리 선수들 내일 새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주 400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찾았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부산, 울산, 경남 지부 노조원들에게 레미콘 타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지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더는 무법지대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주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이미 3조 원이 넘는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그나마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차주들의 화물연대 노조 가입률이 높은 정유업계는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유 대란을 막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선 주유소에 비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전국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섭니다. 오후 2시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을 진행하는데 협상이 타결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빠졌어도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동조 파업에 참여해 전국의 건설 현장이 다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위 조사에 맞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긴급 개입 공문을 놓고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ILO의 핵심 협약인 단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어겨 국제적 비판과 함께 통상 분쟁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ILO가 노조 진정에 따라 의견 조회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부를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 ILO 아태총회를 통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야당과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법 개정 반대는 물론 추가 운송 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특수본은 오늘도 용산보건소장 등 피의자 3명을 입건했는데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신문을 마친 뒤 이 전 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여쭙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은 경찰 간부는 용산경찰서에서는 이 전 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 전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까지 모두 4명. 이 전 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은 헬로윈 기간을 앞두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 후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박 전 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용산보건소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서 112 상황팀장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고 동묘영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경찰 수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소환 조사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쏟아진 주요 대선 후보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아직 1차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핵심 피의자 소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만큼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주요 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 대표 배우자와 장남 사건 결론이 모두 나온 지금까지도 백현동 의혹 수사만큼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석 달여 전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며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게 사실상 마지막 수사 소식입니다. 고발 접수 1년째지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발 의혹 본체 외에 브로커 김인섭 씨의 대가성 로비 의혹과 감사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한 청남시의 배임 의혹까지 수사 대상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째 경찰 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이렇다 할 수사 진전 소식은 1년 가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개발업체 관계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 등 핵심 인물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백현동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의혹 모두 연내 수사 마무리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렇게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찰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부패의 몸통이 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여는 대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그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질문을 일단 피하자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오랜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생 포기, 야당 파괴로 정치가 실종됐고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취임 직후부터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작게나마 성과도 있었다며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을 오로지 민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그리고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아 야권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며 부패의 몸통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 대표가 아직 검찰 수사를 겨냥해 본격 반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곧 진행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그리고 연말 연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년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날을 세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차기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은 벌써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수도권과 청년 세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전국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론이 불거졌습니다. 총선 승리 방정식은 수도권과 2030 세대, 그러니까 MZ세대의 표심을 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원들의 의견을 전제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찬다며 역시 수도권과 청년 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막론하고 결국 윤심은 한동훈 장관에 있을 거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수도권과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수도권 출신 윤상현 의원과 달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한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은 지역주의는 지양해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관저 식사를 통해 여당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당내에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대표 선출 방식 그리고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국회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일을 맞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야 간에 각 2명씩 이제 만나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이제 풀릴지 전혀 뭐 이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마감 시간이 법적으로 12월 2일인데 그 기한을 넘기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8일, 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이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과 대립이 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길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 문제는 이번 2023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공공분양주택 문제,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반발이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냐 아니면 뭐 탄핵 심판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선퇴진하면은 예를 들어 예산안 협조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여야 간에 대립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지난 그 과기방송통신위에서 통과된 방송법,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안전누림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다음 일몰제 폐지 이런 거를
야당이 단독으로 지금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 협상 속도를 높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639조 국민의 큰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기존에 했던 식으로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졸속 처리 또 뭐 개수 조정 또 쪽지 예산 막 이렇게가 막 날림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번도 좀 그래야 될 걱정이 많은데 조금 여야 간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14년 선진화법 이후에 8번의 예산이 정시에 통과된 경우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회가 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협상과 합의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안이 빨리 처리가 돼야지 국정조사도 주속히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지체되게 되면은 국정조사 기간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 예산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입법을 둘러싼 그 이견도 국민의힘 측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장관 해임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4가지 쟁점들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예산안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민생 위기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산안을 다른 것하고 여든 야든 연계시키면 안 된다. 예산안을 따로 속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 역대 보면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 된 이래로 대체로 법정 시한 12월 2일 지켰고요. 가장 늦게 처리된 것도 12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이니까 여야가 이 예산안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주고받기를 통해서 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예산안 감액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연계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면은 우리는 이 예산안 처리 문제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준예산까지 언급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준예산 제도가 196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정치가 파행이 되고 예산이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집권 여당이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따로 떼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158명이나 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해임 건의안 문제가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중단할 건가? 탄핵소추안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중반쯤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또는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50% 넘어서 뭐 60% 가까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탄핵소추안을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선후라든지 동시에라든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하고 거부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 같고요. 또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곧바로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또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확정하면은 당론이 이제 확정되는 대로 그러니까 7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일 날 보고를 하고 그래서 9일 날 처리하는 그런 일정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날짜가 사실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탄핵소추안으로 이제 곧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의총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긴 할 건데 아직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원래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다. 단지 2023년도 예산안 합의 통과, 그다음에 법률안 합의되는 부분 통과, 그 이후에 국정조사 45일 하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원칙을 어기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국회가 난마 속에서 얽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선후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보다는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여당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고 일이라는 것도 경중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이거는 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 우선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 진행 과정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과실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신 대로라면서 이제 왜곡해서 제 의사를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남마처럼 얽힌 전국을 좀 해소하고 예산안 처리도 빨리 처리하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원칙을 어긴 건 없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 묻는 것은 책임 묻는 대로 이게 다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안 처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를 지금 묶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3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이제 이 결과가 나왔죠. 5개월 만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38.9%를 기록했는데 그 이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60.8%에서 58.9%로 이제 60% 이하로 떨어졌는데 특히 내용을 보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5.9%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4.5%포인트 올라서 보수층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다시 복귀를 했고 또 덧붙여서 중도층도 2.3%포인트 올랐고 특히 이제 20세대들의 지지도도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해온 국정 운영을 해온 측면에 봤을 때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한 이런 측면이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이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4일 동안에 조사된 지지도인데요. 업무 개시 명령이 지난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29일 날 화요일 날 38.4%, 매일 이제 1일 여론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에 12월 2일에는 39.7%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 추이를 보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40% 전후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 것은 이제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뭐 보수층에서도 올랐지만 무당층에서도 좀 그 지지율이 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여론조사가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네. 30%대 후반까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른 것은 5개월 만이니까 일단 오른 부분은 사실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이제 보수층의 상승, 그리고 또 중도 무당층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방향성이 잡힌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결국 화물차 연대 파업에 대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이런 해석을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다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1%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금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는 정체 현상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정평가와 관련해서는 무능하다. 또 두 번째로는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따라서 앞으로 총선에서 여권을 견제할 거냐 지원할 거냐 했더니 견제하겠다라는 쪽이 49%, 또는 지원하겠다가 36%,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결적 국정운영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쪽으로 좀 바뀐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이제 연이어 만나고 있죠. 지난 30일 김기현 의원과, 당권 주자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고 좀 알려졌고, 당일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또 다시 독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여러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또 뭐 최근에는 합참 의장, 또 군수뇌부도 만나가지고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고, 상당히 저는 관저 정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예산이나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자주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경호 문제라든지 또 비밀 보안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저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 또 국무위원들, 또 뭐 국민의 존경받는 원로들, 이런 분들 만나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고 추천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야당 원내 지도부라든지 야당 의원들하고는 아직 만찬 회동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원인데 당권 주자가 뭐 만났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보다는 당내 분위기라든지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룰이 어떻게 돼 있냐라든지 그다음 출마할 사람들이 어떤 거냐라든지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조금 청취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원내대표를 했고 또 대통령보다 1년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여야 간의 갈등 대치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조금 의견을 청취했던 것 아니냐, 그런 뭐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김기현 의원뿐만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만났고 또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 부부 동반에서도 만났고 또 김성겸 합참의장과 르케무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수뇌부도 만나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다음 한동훈 이상민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을 일부 불러가지고 초청 만찬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저 정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만나서 얘기한 내용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이제 만남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이제 쏠쏠 나오고 있거든요. 2월 말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그런 이제 관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윤심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당무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관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월 7일 날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했는데 보름 뒤에 제일 먼저 맞은 손님이 윤핵관 4인방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그리고 사흘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국민의힘 이분들을 초청을 했으니까 비대위원 등 이제 정식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윤 4인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정 순서로 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른바 지금 관저에서 지금 김기현 당권 주자죠. 만났고 3시간이나 독대 만찬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행보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저 정치를 통해서 핵심을 두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부 결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대강 정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강대강 정치의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향후에 당권을 누가 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저조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줄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결국은 이 새로운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 사람을 이른바 친윤사단을 대거 진입하게 해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군가라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국회에 많이 진입을 해야만이 권력기관이 공고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결국 이게 후계, 차기 대권 후계 구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저 정치를 통해서 이른바 면접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의 기회는 좀 공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면접, 뭐 안철수 또는 뭐 또 윤상현 이른바 예비 당권 주자를 통해서 이른바 면접 정치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관저 정치를 통해서 많은 이제 다른 이 차기 당권을 겨냥하고 있는 분들도 관저에서만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올여름 한 아르바이트생이 속사포 랩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안내하는 동영상이 큰 인기였죠. 마치 영혼이 없는 듯 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상반된 모습이 묘한 매력인 이 영상. 올해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머리 신발 양말 다 나왔습니다. 너희 내자고 내만만이 여기는 남아줘나 전주를 좋은 노래 자꾸 미나만. 네, 경쾌한 리듬감의 화려한 속사포 랩. 하지만 그에 비해 눈빛엔 영혼이 없어 특히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현재 조회수가 2,500만 회를 넘으며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김한나 씨는 이후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영상의 인기에 힘입어 이 놀이공원의 홍보팀에 입사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쥐를 잡는 업무에 연봉 2억 원을 준다면 지원하시겠습니까? 미국 뉴욕시가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각종 쥐를 제거하는 고위직을 신설하고 연봉 2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쥐. 아담스 뉴욕시장은 SNS에 쥐보다 싫은 것은 없다며 뉴욕의 쥐떼와 싸우는데 추진력, 결단력, 킬러 본능만 있다면 꿈의 직업일 것이라며 구인 공고를 확인해보라고 올렸는데요. 뉴욕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식당 영업이 중단되자 쥐떼가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보다 2배 더 많아 1,8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뉴욕의 쥐는 평균 40cm 길이에 최대 1kg까지 나가 토끼나 작은 개에 육박할 정도로 큰데요. 이 쥐를 소탕할 고위직의 자격 조건은 대졸 이상의 5년 이상의 경험으로 연봉은 12만에서 17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입니다. 러시아 해안엔 떼죽음을 당한 바다표범 사체 2,500마리가 밀려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카스피의 바다표범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러시아 남부 이슬람 자치공화국인 다게스탄 해안 곳곳에서 바다표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2,500마리나 한꺼번에 죽은 건 처음인데요. 아직 정확한 폐사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카스피해의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남획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마리던 바다표범은 이제 그 10%인 10만 마리 정도만 남았고 이것도 한 해에 3-4% 정도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상계동에서 열 공급 배관이 파손되면서 18,000여 가구의 난방과 온수가 끊겼습니다. 하필이면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종일 열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나온 수증기가 수십 미터를 솟구쳐 올라가 순식간에 거리 전체를 뒤덮습니다. 불이나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온수배관이 파손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복구 공사를 위해 인근 가구의 열 공급이 모두 차단되면서 상계동 일대 18,600여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난방과 온수 공급이 모두 끊기면서 주민들은 추위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단 씻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추워질까 봐. 이제 식구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 이제 따뜻해야지 될 텐데 집이 이제 하루 종일 난방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집에 식구들이 들어오면 좀 싸늘해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이죠. 서울에너지공사는 복구 작업에 들어가면서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오래된 배관에 금이 가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손된 열 배관이 무려 26년 전인 1996년 매설됐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노후된 배관이 견디지 못해서 누수가 발생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상자까지 나왔던 경기도 고양 온수관 파열 등 노후 배관이 터지는 사고는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온수관에 균열이 생기면 100도에 가까운 물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며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마스크 자율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아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가운데 오는 15일 마스크 자율화를 두고 첫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구관장 회의에서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에 나선 건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주 그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가장 먼저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을 제시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1월 시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 역량이 성숙했으니 개인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등은 제한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는 일부 하더라도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방역을 자문해주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시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이 사망을 해도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의사회도 이사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2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탁송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기사들이 직접 신차를 운전해 옮기는 이른바 로드 탁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당이 쏠쏠해서 구직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이나 운전면허증 확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 광주천 옆에 있는 쉼터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 두꺼운 옷에 모자, 손난로까지 단단히 챙겼습니다. 다른 데 직업 소개서 가면 일당 15만 원에 들들들 떨면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여기 오면 그 새 차도 기분 좋게 한번 차를 탈 수도 있고 완성된 차를 직접 운전해 출고장 등으로 옮기는 이른바 로드 탁송 일자리를 구하려는 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모집한 탁송 기사를 자동차 공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집결지 주변 도로에는 버스 10여 대가 줄을 섰습니다. 거리에 따라 하루에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는 많게는 15만 원,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2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일감을 미리 통보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 명단이 없으실 거예요. 부족한 인원이 여기서 태우고 갈 수 있는데 얼마를 태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용직 기사를 모집하는 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운전면허증 확인을 안 하고 탑승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운전면허 확인을 안 하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업체 측은 운송사에서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일부 허점이 있었다며 최근 여러 지적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새 차의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찍혀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밤늦게 택시에 탄 취객이 옆에 앉은 일행과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나가던 순찰차에 택시기사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 당시 아찔한 상황이 YTN이 확보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밤 전북 고창군 한 택시 안입니다. 함께 택시를 탄 남녀가 뒷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가는 길이 이상하다며 트집을 잡는 남성. 술에 취한 듯 느닷없이 욕을 하며 함께 탄 여성을 폭행합니다. 하루 우리 집 가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빽빽하게 도냐고. 여기다 내려줘. 남성의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로 가자는 여성. 불똥은 이제 택시 기사에게 튑니다. 너 누구야? 택시 기사.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기사와 여성은 경찰 지구대 근처에서 순찰차에 구조 요청을 해 겨우 위기 상황을 피했습니다. 너 차에서 구타하고 있어요. 구타하고 있어. 차에서 구타하고 있다고요. 구타예요, 구타? 예예예. 네, 내가 있어요. 예예예. 제가 받고 여자 선임도 피나고 나니. 10분 넘게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 택시 기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앞도 컴컴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뭘 흘리는 듯이 경찰한테 가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상황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지만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이에 좀 격리를 시켰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동서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철원에서 진행된 우리 측의 정상적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실시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북한은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총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 종류는 방사포로 추정되며 포탄은 북방 한계선 이북 9.19 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인 포병 사격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원 사격장에서 실시된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 훈련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동서부 전선부대에서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포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에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 로켓포 8문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진 훈련장에서 표적을 후방으로 배치한 상태로 실시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연장 로켓포와 함께 K9 자주포까지 동원한 포병 훈련을 하루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이를 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또다시 한국에 돌리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